당신,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이게 얼마짜리 가방인 줄 알아.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꿈에 그리던 딸의 상견례 장소에서 난생 처음 보는 여자에게 따귀를 맞고 쌍욕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화령은 그저 지독하게 운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필 가장 중요한 날, 가장 고약한 사람을 만났을 뿐이라고요. 바로 자신의 뺨을 때린 그 여자가 딸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반드시 만나야만 했던 잔인한 운명이었죠. 지금부터 딸의 완벽한 행복과 그녀의 짓밟힌 인생,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선 한 여자의 가장 처절하고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화령의 가슴은 오늘따라 유난히 봄 아지랑이처럼 간질거렸습니다. 하나뿐인 딸 서희의 상견례 날이었기 때문이죠. 화령은 평생을 동트기 전 새벽부터 일어나 뜨거운 김과 씨름하며 시장 바닥에서 떡을 팔아 딸을 키웠습니다. 그 고된 세월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는 듯 오늘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귀한 분께 드리는 떡이니 어느 때보다 정성을 다해야지.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밤새 불린 찹쌀을 곱게 빻고 정성껏 쪄내 오색 찬란한 궁중떡을 빚는 그녀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떡에 곱게 작고명을 올리고 나서 방으로 들어온 화령은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 명주 보자기에 몇 겹이나 싸둔 분홍빛 한복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자 어느새 다가온 딸 서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했습니다. 우와, 엄마, 이 한복 너무 곱다. 서희가 어머니의 옷고름을 매만지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화령은 멋쩍은 듯 웃으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정말 너무 촌스럽지는 않고 할머니가 물려주신 한복이야. 이런 색깔 한복은 처음 봐. 엄마한테 너무 잘 어울리겠는데? 서희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고 화령도 그런 딸의 손을 따스하게 맞잡았습니다. 약속 시간은 오후 2시. 화령과 서희는 혹여 늦을세라 1시간이나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밤새 만든 오색떡을 정갈한 보자기에 싸서 소중히 품에 안고 말이죠. 밖에는 야속하게도 차가운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들게. 무겁잖아. 아니야. 괜찮아.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하고. 우산을 받쳐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쿵, 쿵 울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 괜찮아. 어머니의 설레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서희가 팔을 붙잡으며 나긋하게 말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호텔에 도착하니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휘황찬란한 샹들리에와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평생 시장 바닥만 밟아온 화령에게 모든 것이 낯설고 주눅드는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저기 소파에 앉아서 잠깐 기다려요. 나는 정훈 씨한테 다 왔다고 연락하고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서희가 휴대폰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응, 그래, 조심히 다녀와. 화령은 서희를 보내고 로비 한쪽 푹신한 의자에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곱게 싼 떡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길게 심호흡을 했죠. 딸아이 하나 보고 독하게 버텨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앉아 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 쪽에서 요란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그러더니
하이힐 소리는 한 여자의 비명으로 이어졌죠. 아, 쿵. 유리 깨지는 듯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화령이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번쩍이는 명품으로 치장한 중년 여성이 빗물에 젖은 대리석 바닥에 미끄러져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중심을 잃고 화령이 앉은 쪽으로 넘어졌고 그 순간 손에 들려있던 하얀색 명품 가방이 포물선을 가리며 허공을 날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화령의 발쪽 앞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화령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부축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발밑에 떨어진 가방은 미처 보지 못하고 그녀는 급히 몸을 일으키며 넘어진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빗물과 흙이 묻은 그녀의 구두가 눈처럼 새하얀 명품 가방을 사정없이 짓밟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이런. 화령이 화들짝 놀라 발을 떼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방 위에는 시커먼 흙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바닥에 넘어져 있던 여자가 그 광경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자는 아픈 것도 잊은 채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게 뭐야? 악에 바친 여자의 비명이 로비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가방을 와락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잘 익은 토마토처럼 순식간에 새빨개졌습니다. 미쳤어?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자가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화령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화령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축해드리려다가 그만 실수로. 실수? 실수가 지금 말이라고 나와? 이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녀. 재수 없는 여편니가. 여자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거침없이 퍼부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령은 당황하며 다시 한번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배상을. 배상? 당신이 뭘로 배상할 건데? 여자의 도끼 서린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흙 발자국이 찍힌 가방을 화령의 얼굴 앞에 삿대질하듯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거 한정판이라 이제 구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배상할 거야? 그럼 제가 세탁비라도. 화령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찰싹 하는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여자의 손이 인정사정 없이 화령의 뺨을 후려친 것이었습니다. 화령의 고개가 옆으로 힘없이 돌아가고 순식간에 뺨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 알기나 해? 이 천박한 거 사. 여자가 눈을 부라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로 정훈과 서희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정훈이 자신의 엄마 미숙의 팔을 잡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자 이미숙은 희령의 예비 사돈이었던 겨죠. 이미숙은 아들을 보자 더욱 흥분했습니다. 정훈아, 잘 왔다. 저 여자 좀 봐. 저 여자가 내 3천만 원짜리 한정판 가방을 이 꼴로 만들어놨어. 이미숙이 동네방네 고자질하듯 소리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함께 들어온 서희가 화령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딸 서희가 울먹이며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로비의 공기가 칼날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와 엄마라는 두 마디에 얽히고 설킨 관계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정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이미숙 역시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엄마라고? 이미숙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녀의 경멸 어린 시선이 화령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쳤습니다. 때 지난 분홍빛 한복, 수수한 차림, 그리고 옆에 놓인 촌스러운 떡 보따리. 이미숙의 얼굴이 끓어오르는 모욕감으로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설마 너가 우리 정훈이랑 결혼하겠다는. 이미숙이 치를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훈이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급히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이건 그냥 사고였잖아요. 오해가. 시끄러워. 이미숙이 아들의 말을 칼같이 잘랐습니다. 그녀의 눈에 화령 옆에 놓인 떡 보따리가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보따리를 낚아채듯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화령이 놀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그건. 이미숙은 화령의 말을 무시한 채 떡 보따리를 바닥을 향해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요란한 소리와 함께 보자기가 풀어지며 화령의 정성이 담긴 오색 떡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처참하게 쏟아졌습니다. 분홍, 노랑, 초록, 하얀 떡들이 호텔 대리석 바닥으로 흩어져 순식간에 쓰레기처럼 망가졌습니다. 안 돼요. 엄마가 밤새 만드신 건데.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더러워진 떡을 참아 죽지도 못하고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이미숙은 그 광경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꼴에 이런 걸 준비해와? 설마 시장에서 떡장사 같은 거 하니? 그녀는 화령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다시 한번 손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찰싹? 로비의 두 번째 따기 소리가 더욱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령의 고개가 아까와는 반대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서희가 울부짖으며 일어나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이미숙의 광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희령의 귓가에 속삭였죠. 내 남편이 누군 줄 알아? 이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 없는 JK건설 이강식 회장이야. 너희 같은 것들이 감히 누굴 넘봐. 화령은 벌겋게 부어오른 양뺨을 감싸 쥔 채 쏟아지는 눈물을 참으며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바닥에는 정성껏 빚은 떡들이 짓밟혀 있었고 서희는 어머니를 부축한 채 목 놓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그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미숙의 아들인 정훈이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참혹한 광경에 질린 얼굴로 어머니의 팔을 거세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아들이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이미숙은 독이 오른 살모사처럼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사과? 웃기지 마. 내가 왜 저런 것들한테 사과를 해? 이미숙이 눈을 희번덕이며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딱 보니까 알겠다. 시장 바닥에서 떡이나 주무르는 것들이 우리 순진한 아들 앞길 막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미숙이 화령과 서희를 번갈아 쏘아보며 악을 썼습니다. 그때까지 묵묵히 서 있기만 하던 화령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가방값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배상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만하시지요. 배상? 미숙이 기가 막힌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뭘로? 평생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떡 팔아서 3천만 원을 만져보기나 하겠어?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 회전문을 밀고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엉망이 된 로비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여기서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JK건설 회장 이강식이었습니다. 어머 여보, 당신은 왜 이렇게 늦었어? 이것들 좀 봐. 남편이 나타나자 이미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흥분하며 화령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내 가방을 흙 묻은 신발로 밟았어. 3천만 원짜리를. 이강식의 시선이 아내의 가방과 화령의 붉게 부어오른 뺨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과나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의 팔을 끌어당기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집안 망신이야. 그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만이 걱정일 뿐이었죠. 당신도 저것들 꼴 좀 보라고. 우리 정훈이랑 상견례를 하겠다고 나타난 것들이야. 이미숙이 남편에게 일러바치듯 말했습니다. 이강식이 그제야 화령과 서희를 제대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도 미숙이 그들을 바라보던 시선과 다르지 않은 경멸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훈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좀 말려주세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너는 좀 조용히 해. 이강식이 아들의 말을 차갑게 잘랐습니다. 그 냉정한 한마디에 정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화령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듯 딸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서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는 아직 채줍지 못한 떡들이 처참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자, 서희야. 화령이 딸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숙이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까지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래, 썩 꺼져. 1분 1초도 같이 있기 싫으니까. 그녀는 화령과 서희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들어. 다시 한번 내 아들 옆에 얼씬거릴 생각, 꿈도 꾸지 마. 미숙은 남편의 팔짱을 끼며 획 돌아섰습니다. 여보, 가요. 재수 없는 것들 때문에 기분만 잡쳤네. 이강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와 함께 로비를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정훈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 흘리는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희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희야,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서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흩어진 떡들을 말없이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떡들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훈이 황급히 무릎을 꿇고 그녀를 도우려 손을 뻗었습니다. 서희야, 내가. 손대지 마세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말이 정훈의 손길을 막았습니다. 정훈은 멈칫한 채 서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령이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됐다, 서희야. 그만하면 됐어. 가자.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흐트러짐 없이 허리를 곧게 편 채 로비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분홍빛 한복 자락이 로비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서글프게 흔들렸습니다. 로비에 남은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정훈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작조차 하지 못한 상견례는 그렇게 가장 끔찍한 형태로 끝나버렸습니다. 화령과 서희가 돌아온 그날 밤 빗줄기는 한층 더 거세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막이 내려앉은 거실 소파에 화령은 불도 켜지 않은 채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딸 서희는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채
아무런 기척이 없었죠. 화령은 가만히 제 뺨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분명 시간이 흘렀건만 여전히 불에 댄 듯 따끔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에 박힌 모멸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이명처럼 맴도는 그 이름. 내 남편이 JK건설 이강식 회장이야. 이미숙이 광기 어린 눈으로 속삭였던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령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불안을 잠재우려 할 때였습니다. 또 현관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령이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비를 흠뻑 맞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정훈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이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문을 열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어머님. 정훈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나직이 불렀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생쥐꼴이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를 맞고 얼마나 서 있었어요? 우선 들어와요. 화령이 굳은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훈은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멈춰서서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처연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앉아요. 옷이 다 젖었잖아요. 화령이 안쪽에서 마른 수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훈은 수건을 받아들었지만 몸을 닦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에 수건을 꼭 쥔 채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희 어머니가 저지른 일은 그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죄입니다. 정훈이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그런 분인 줄은,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령은 아무 말 없이 그를 그저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앞에서 정훈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현관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지은 죄는 제가 평생을 두고 갚겠습니다. 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화령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훈군. 기나긴 침묵 끝에 화령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님. 정훈군 마음이 어떤지 나는 알 것 같아요. 화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정훈군이 부모님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정훈이 희망이 보인다는 듯 고개를 들어 화령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화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서희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와 서희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네요. 정훈은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어머님과 서희 마음이 풀릴 때까지 제 진심을 행동으로 보이겠습니다. 정훈은 깊이 허리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한 뒤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센 빛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축 처진 뒷모습을 화령은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자 어느새 방문을 열고 나온 서희가 빨갛게 부은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다 들었니? 화령이 나직이 물었고 서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훈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정말이야. 나도 알아. 그래서 엄마 마음이 더 복잡한 거야.
화령이 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딸을 의자에 앉히고는 마주 보았습니다. 서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화령의 심각한 표정에 서희도 긴장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이건 정훈 군과 너,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화령은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오늘 그 여자가 내 귀에 속삭이더라. 자기 남편이 JK건설 이강식 회장이라고. 네? 그 사람이 왜요?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 엄마가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어. 화령은 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희야, 만약에 말이다. 아주 만약에 정훈 군의 집안이 우리 가족과 아주 좋지 않은 인연으로 얽혀 있다면 그래도 괜찮겠니? 엄마, 그게 도대체 무슨... 서희가 놀라 되물었지만 화령은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내일 엄마가 알아보고 다시 얘기하자. 오늘은 너무 피곤할 테니 그만 자거라. 화령은 불안해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서희가 방으로 들어간 후 화령은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이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뽀얗게 쌓인 먼지를 손으로 훔쳐내고 삐걱거리는 상자를 열자 빛바랜 일기장 한 권과 낡은 서류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령의 아버지 유품이었습니다. 화령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30년 전 힘겹게 써내려갔을 아버지의 떨리는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장부터 믿을 수 없는 문장이 그녀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이강식이라는 자가 내 평생의 업을 송두리째 삼키려 한다. 화령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황급히 다음 장을 넘기자 또다시 그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이강식,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 웃던 그자를 믿었던 내가 천치였다. 화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결국 방앗간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강식에게 모든 것을 속았다. 내 인생 전부를 잃었다. 화령의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부서져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아버지의 피 맺힌 유언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화령아,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가 너무 어리석었다. 부디 이강식이라는 사람을 평생 조심하며 살아가거라. 아버지. 화령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설마 했던 의심이 끔찍한 확신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닌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시작된 악연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화령은 동이 트자마자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고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처럼 고요하게 빛났습니다. 가게로 나온 서희가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엄마, 이렇게 아침 일찍 어디 가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잠깐 볼 일이 생겨서 금방 다녀올 테니 가게 좀 잘 보고 있어. 화령은 딸의 얼굴을 애써 외면하며 가방을 고쳐 맸습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법원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 든 아버지의 일기장과 낡은 서류 뭉치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법원 등기소에 도착한 화령은 곧장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저기 30년 전 부동산 거래 기록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요. 화령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혹시 정확한 주소와 날짜를 알고 계시나요? 직원의 물음에 화령은 가방에서 아버지가 남긴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경원의 방앗간 부지입니다. 직원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30년 전 자료는 지하 서고에 보관되어 있어서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리겠습니다. 화령은 열람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1시간이 넘는 기다림은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초조하게 손을 비비며 아버지가 일기장에 남긴 마지막 문장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마침내 직원이 먼지가 뽀얗게 앉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찾았습니다. 이 서류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죠. 화령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서류철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진경원의 방앗간 부지의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기록된 문서였죠. 화령의 눈이 서류의 한 줄에 꽂혔습니다. 양수인 이강식. 선명하게 찍힌 세 글자에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이강식이라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 당시 주소,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까지. 화령은 가방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뒷표지에 아버지가 흘려 쓴 메모와 대조했습니다. 이강식, 1960년 3월 15일생.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했죠. JK 건설회사 이강식. 서류에 적힌 생년월일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화령은 계속해서 서류를 넘겼습니다. 곧이어 나온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보는 순간 그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당시 시세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헐값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방앗간이 헐값에 팔려나간 것이죠. 바로 뒤에는 부동산 처분 위임장이라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모든 권한을 이강식에게 넘긴다는 내용 아래 아버지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화령은 그제야 아버지가 어떻게 속았는지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상 절차를 깔끔하게 처리해주겠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모든 것을 맡겼다가 하루아침에 평생의 터전을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서류철의 마지막 장에는 낯선 이름의 회사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정경개발. 이강식이 방앗간 부지를 사들인 직후 세운 부동산 개발회사였습니다. 화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혹시 이 정경개발이라는 회사의 이후 기록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로 무언가를 한참 검색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 정경개발은 5년 후에 JK건설로 회사 이름을 바꿨네요. 화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도 이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마지막 말이 화령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정훈의 아버지 이강식이 바로 30년 전 아버지의 등을 치고 방앗간을 빼앗은 사기꾼이었습니다. JK건설이라는 거대한 회사는 바로 아버지의 피와 눈물이 서린 땅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부와 명예는 아버지의 인생을 짓밟고 쌓아 올린 것이었죠. 화령은 서류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고요한 열람실에 그녀의 애끓는 울음만이 가득 찼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화령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분노, 그리고 단단한 결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원에게 다가가 모든 서류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여기 있는 서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복사해 주세요. 서류를 기다리는 동안 화령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방앗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아버지가 피를 토하고 쓰러지시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화령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화령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두 집안 사이에 놓인 것은 30년 묵은 원한이자 반드시 밝혀내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엄마, 이제 오세요? 무슨 일인데 얼굴이 이렇게... 응, 좀 급한 일이 있었어. 화령은 딸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서희야, 이리 와서 앉아봐라. 화령이 딸을 식탁 의자에 앉혔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어. 화령은 가방에서 복사해온 서류들과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엄마? 딸의 눈을 마주한 화령은 30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을 열기 위해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묻어두려 해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그 시절의 아픔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래, 전부 말해줘야지. 우리 딸은 알아야 하니까. 엄마가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줄게. 화령이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 진경호는 이 동네에서 3대째 방앗간을 운영하셨어.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셨지. 그녀의 눈앞에 뽀얀 쌀가루가 흩날리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던 옛 방앗간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30년 전 진경호는 마을에서 가장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진경호네 방앗간은 단순히 곡식을 빻는 곳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랑방 같은 곳이었죠. 화령의 아버지 진경호는 매일 새벽 먼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방앗간 문을 열었고 어려운 이웃이 찾아오면 당장 받을 쌀이 없어도 외상으로 기꺼이 방아를 찧어주곤 했습니다. 그해 봄, 번지르르한 양복을 빼입은 젊은 남자가 처음 방앗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이강식이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30대였던 이강식은 달고 다른 장사치처럼 능숙하게 허리를 굽히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니신데 그러시오? 평생 쌀가루만 만지고 살아온 진경호가 낯선 사내를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개발 일을 하는 이강식이라고 합니다. 이강식이 반짝이는 금박 명함을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복 받으셨습니다. 곧 이 동네에 신도시가 들어섭니다. 제가 어르신 땅 최고의 보상금을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진경호에게는 모든 것이 생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이강식이 내민 복잡한 서류들을 보았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날 이후 이강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방앗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진경호의 마음을 사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했어요. 어르신, 이거 몸에 좋은 겁니다. 꼭 챙겨 드세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괜찮은데. 에이, 괜찮긴요. 어르신을 제 친아버지처럼 생각하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강식은 서글서글한 눈웃음을 지으며 진경호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무거운 쌀자루를 나르는 일이나 굳은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으며 신뢰를 쌓아갔죠. 결국 진경호는 경계심을 풀고 그를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화령아, 참 좋은 청년이야. 요즘 세상에 저렇게 싹싹하고
예의 바른 젊은이가 드물어 진경호는 딸에게 이강식을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20살이었던 화령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조심하세요. 사람 속은 모르는 거잖아요. 너무 쉽게 믿지 마세요. 아니다. 저 친구는 눈빛이 진심이야. 사람 보는 내 눈은 틀리지 않아. 진경호는 딸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이강식이 서류 뭉치를 들고 비장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보상 절차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다 뭔가 부동산 처분 위임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르신을 대신해서 보상금 협상을 하려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거든요. 이강식은 막힘없이 설명했습니다. 진경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을까? 내 모든 걸 맡기는 건데. 어르신, 절 못 믿으십니까? 제가 어르신 재산을 제 것처럼 지켜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이강식의 진지한 표정과 간곡한 말투에 진경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둔 인감도장을 꺼내 위임장 곳곳에 꾹꾹 눌러 찍었습니다. 고맙네. 모든 게 자네 덕분이야.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더 감사하죠. 이강식은 서류를 챙기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이후 그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마을 어귀에 붉은 글씨로 쓰인 강제 철거 공고가 나붙었습니다. 공고문에는 진경호의 방앗간과 집터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각 완료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진경호는 곧장 관공서로 달려갔습니다. 내 땅이 팔렸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어르신, 여기 보십시오. 부동산 처분 위임장에 직접 도장을 찍으셨잖습니까? 이건 보상금 협상을 위한 위임장이 아니라 어르신의 땅을 팔 수 있는 권한을 넘기는 매매 위임장입니다. 그제야 진경호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딸을 붙잡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내 손으로 모든 걸 망쳤어. 진경호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꾸며진 서류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셨고 화령은 그런 아버지의 등을 두드리며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허름한 단칸방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이강식이 돈다발을 탁자 위에 던지자 아내 미숙이 기쁨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제 우리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게 시작이라고. 우리 아들 정훈이도 이제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것만 먹일 수 있겠네. 두 사람은 한 노인의 피눈물이 담긴 그 돈을 세며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그들에게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화령은 30년 전 이야기를 딸에게 이야기하다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희는 어느새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직 끝이 아니야, 서희야. 화령이 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들어야 할 이야기는 아직 더 남아있어. 화령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의 가장 아픈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의 세월도 무뎌지게 할 수 없었던 그날의 상처를 그녀는 딸을 위해 다시 헤집어내야만 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은 뒤 매일같이 관공서를 찾아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지. 그렇게 화령의 기억은 30년 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화령의 아버지 진경호는 가장 먼저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였소. 내 평생이 담긴 땅을 몽땅 빼앗아 갔단 말이오. 진경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대답뿐이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서류를 보니 이건 합법적인 거래로 보입니다. 아니요. 나는 보상금 협상을 위해 도장을 찍어준 것이요. 하지만 여기 보세요. 부동산 처분 위임장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도장도 어르신 것이 맞고요. 진경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까막눈이나 다름없었던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죠. 제발 이강식이라는 그 사람이라도 좀 찾아주시오. 제발 부탁이요. 서류에 적힌 주소는 가짜고 연락처도 없는 번호입니다. 저희도 찾을 방법이 없네요. 경찰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경호는 시청으로, 도청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다 찾아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완벽하게 꾸며진 서류 앞에서 그는 그저 힘없는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이강식의 변호사라는 자에게서 편지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울 시 무고와 영업방해로 역고소하여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장이었습니다. 진경호는 그 편지를 읽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화령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화령아, 내가 모든 걸 망쳤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진경호의 목소리는 신라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육중한 포크레인들이 굉음을 내며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진경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방앗간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위험하니까 비키세요. 지금부터 철거 작업 시작합니다.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잠깐만,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오. 내 평생이 담긴 곳이오. 진경호가 애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까지 철거하라는 명령입니다. 진경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방앗간 문을 붙잡았습니다. 이건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방앗간이란 말이오. 제발.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소용없어요. 화령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포크레인의 거대한 집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쿵!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방앗간의 벽이 종이장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진경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무너지는 방앗간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대에 걸쳐 이어온 삶의 터전이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광경 앞에서요. 아버지, 아버지. 화령은 아버지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화령아, 미안하다. 이 아비가 정말 미안하다. 진경호는 딸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그날 이후 진경호는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죠. 화령아, 방앗간이 무너진다. 잠꼬대를 하며 식은땀을 흘리는 아버지를 보며 화령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화병과 영양실조로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습니다.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가고 싶었지만 수중에 돈 한 푼이 없었습니다. 화령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식당에서 밤에는 남의 가게 청소까지 하며 돈을 벌었지만 아버지의 약값을 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어느 살을 애는 듯이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진경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령아,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미안하다. 이 아비가 너무 어리석었어. 아버지,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화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화령아, 나는 이강식을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진경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졌지만 너는 복수심에 불타 똑같이 돈을 쫓는 사람이 되지 말거라. 그 대신 다른 사람의 친절과 도움에 늘 감사할 줄 알고 너 또한 그런 따뜻함을 나눌 줄 아는 인간적인 삶을 살아다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진경호는 딸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돈이 없어 장례식도 초라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화령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굳은 얼굴로 아버지의 관을 붙들고 가슴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는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자들의 죄를 세상에 꼭 밝히겠습니다. 한편 그 무렵 이강식과 미숙은 JK건설을 차리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진경호의 땅을 삼켜 거부가 된 그들은 과거를 완벽하게 지우고 성공한 사업가로 신분을 세탁했죠.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성공했어. 신문 좀 봐. 자수성가형 사업가 이강식 대표래. 미숙은 남편의 기사를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강식은 인터뷰에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맨주먹으로 시작했습니다. 오직 정직과 성실이 제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부를 바탕으로 미숙은 돈이 곧 계급이자 인격이라는 비뚤어진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 정훈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정훈아, 명심해. 가난한 사람들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 돈이 없으면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가족은 서로의 존재를 까맣게 모른 채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화령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명의 장난처럼 우리가 다시 만난 거야. 서희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오열했습니다. 엄마, 우리 할아버지 너무 불쌍해서 어떡해. 서희야, 이제 알겠니? 왜 엄마가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화령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훈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서희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아. 엄마도 알아. 정훈 군은 아무 죄가 없어. 하지만 화령 역시 말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이라는 무거운 한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누구도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비극적인 삶과 그들의 추악한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서희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머니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던 그녀는 이윽고 마음을 다잡은 듯 자리에서 일어났죠. 엄마, 잠깐만요. 서희는 화장실로 가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에는 슬픔과 함께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엄마, 또 제가 알아야 할 이야기가 있나요? 제가 다 알아야 해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화령은 고개를 끄덕이고 기억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나는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 화령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돈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정말 막막했지. 그때 절망에 빠져 있던 나를 도와준 은인 같은 분이 계셨어. 화령의 얼굴에 아주 잠시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바로 김민정 원장님이라는 분이셨단다. 화령은 20대 중반 나이에 시장 한 구석에 작은 좌판을 펼치고
떡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녀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단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기품 있는 중년 여성이 그녀의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가씨, 이 떡 직접 만든 거예요? 여자가 온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새벽부터 나와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쩜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하나 맛봐도 될까요? 네, 드셔보세요. 화령이 떡 한 조각을 건네자 여자는 떡을 맛보고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떡에서 정성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나는 이 시장에서 한복집을 하는 김민정이라고 해요. 그날 이후 김민정 원장은 매일같이 화령을 찾아왔습니다. 떡을 한 아름 사가기도 하고 말없이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했죠. 김 원장은 화령의 기구한 사연을 알게 되면서 그녀를 친딸처럼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화령 씨, 이렇게 추운 데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 가게로 들어와요. 따뜻한 방에서 떡 만들어요. 아닙니다, 원장님.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폐는 무슨... 정그러면 떡으로 월세 받으면 되지. 어서요. 김 원장은 막무가내로 화령의 손을 이끌고 자신의 한복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가게 가장 따뜻한 안쪽에 자리를 내주며 틈틈이 바느질과 옷감 보는 법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화령은 김 원장을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한복집 문이 거칠게 열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젊은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여기가 김민정 한복집 맞아요? 여기 한복 잘 만든다고 소개받고 왔는데 왜 이렇게 가게가 촌스러워? 코를 찡긋거리며 가게를 둘러보는 여자, 그녀가 바로 젊은 시절의 이미숙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 원장이 인내심을 갖고 물었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격식 있는 한복 좀 맞추러 왔어요. 나 JK건설 사모 되는 사람이에요. 이미숙이 턱을 치켜들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안쪽에서 떡을 만들던 화령도 그 아나무인한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최고급으로 만들어줘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아무나 입는 그런 옷 말고. 네, 손님. 최선을 다해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김 원장과 화령은 밤낮으로 미숙이 주문한 한복 제작에 매달렸습니다. 최고급 비단을 구하고 한 땀 한 땀 수를 놓으며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온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한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죠. 와, 원장님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그치? 이건 내 평생 최고의 작품이야. 김 원장은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이미숙에게 연락했습니다. 며칠 후 가게에 나타난 그녀는 완성된 한복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이게? 네. 무슨 문제라도? 디자인이 촌스러워서 도저히 못 입겠네. 당장 치워요. 이미숙이 차갑게 말하며 정성껏 만든 옷을 바닥에 내던지듯 했습니다. 손님, 이건 처음에 합의하신 디자인대로 한 달 동안 정성껏 만든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내 마음에 안 든다는데 어쩌라고요. 그래도 잔금은 지불하셔야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이미숙의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걸 주고 돈을 달라고? 지금 어디서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해줄까? 그때 안쪽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화령이 나섰습니다. 손님, 원장님께서 한 달 내내 밤잠 설쳐가며 만드신 옷입니다.
약속은 지키셔야죠. 넌 또 뭐야? 이미숙이 위아래로 화령을 훑어보았습니다. 손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뭐, 내가 지나쳐? 이미숙은 가방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화령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자, 이거 먹고 떨어져. 재수 없으니까. 그녀는 그것도 모자라 메모지에 무언가를 휘갈겨 김 원장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더 시끄럽게 굴면 당신이 내 디자인 도용했다고 소문낼 거야. 이 바닥 좁은 거 알지? 이미숙은 악담을 퍼붓고는 유유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김 원장은 바닥에 떨어진 돈과 메모지를 보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정 원장이 다른 브랜드의 디자인을 훔쳤다는 거짓 소문이었죠. 손님들은 순식간에 발길을 끊었고 결국 김 원장은 평생을 바친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화령은 서희에게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김 원장님은 모든 걸 잃고 충격으로 시골로 내려가셨어. 그 뒤로 소식이 끊겼지. 엄마, 그럼 그 여자도 설마. 응, 네가 아는 그 사람, 바로 정훈 군의 어머니야. 화령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악연의 고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질기게 그들의 삶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자 서희는 무너진 할아버지의 삶과 어머니의 고통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화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닫혀있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서희가 눈물 젖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화령은 한참 동안 대답 없이 캄캄한 밤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김 원장님을 찾아가야 해. 지금요? 아니, 내일 아침 일찍. 오늘은 너무 늦었어. 화령이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1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서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갈래요. 그래, 함께 가자. 너도 만나 뵈어야지. 다음 날 아침 모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버스는 낯선 풍경들을 스치며 3시간을 넘게 달렸고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 작고 아늑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화령은 마을 사람에게 물어 수소문 끝에 작은 한옥집 앞에 섰습니다. 똑똑똑. 화령이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원장님, 저예요. 화령. 문 안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고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은 김 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에, 화령 씨. 원장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화령이 깊이 고개를 숙이자 김 원장은 그녀의 손을 와락 잡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화령 뒤에 서 있는 서희에게 향했죠. 어머나, 이 아이가 딸이구나. 엄마 닮아 예쁘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서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춥지? 어서. 김 원장은 두 사람을 따뜻한 아랫목으로 이끌고 직접 끓인 구수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고생 많았지. 그럭저럭 지냈어요. 원장님이야말로 편히 지내셨어요? 나야 뭐 여기서 조용히 지내고 있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잠시 회포를 풀던 화령은 이내 결심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사실 오늘 급히 찾아뵌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혹시 JK건설 이강식, 그리고 이미숙이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김 원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 악독한 사람들 이름을 내가 어떻게 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이 30년 전 저희 아버지를 속여 전 재산을 빼앗고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들이에요. 화령의 고백에 김 원장은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화령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끔찍했던 상견례 자리와 30년 만에 알게 된 아버지의 진실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김 원장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었구나.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인간들이었구나. 김 원장이 치를 떨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혹시 그때 그 물건들 아직 가지고 계세요? 화령의 물음에 김 원장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가지고 있지. 언젠가 반드시 필요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김 원장은 안방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거래 장부와 함께 이미숙이 직접 손으로 휘갈겨 쓴 협박 메모지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나 받고 떨어져. 더 시끄럽게 굴면 당신이 내 디자인 도용했다고 소문내버릴 테니. 이 바닥 좁은 거 알지? 오만함이 가득한 이미숙의 필체가 또렷했습니다. 원장님, 이거 제가 잠시 가져가도 될까요? 가져가요. 자기 손으로 직접 써서 내 얼굴에 던졌던 바로 그 증거물이니까. 김 원장이 화령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화령 씨, 그 악독한 여자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해요. 내가 증인으로 나설게요. 법정이든 어디든 내가 겪은 일을 전부 증언하겠습니다. 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나도 내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야죠.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희 역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화령의 무릎 위에는 진실의 조각이 담긴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김 원장의 증언과 증거물, 그리고 자신이 직접 확인한 등기부등본. 엄마, 서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화령은 창밖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지. 근데 토지 사기 사건에 대한 걸 밝혀내야 해. 서희의 아무 말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고 화령은 그런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희는 깊은 숨을 고른 뒤 떨리는 손으로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애타게 기다렸을 정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훈 씨, 저예요. 서희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희야, 세상에 전화 기다렸어. 괜찮은 거야? 정말 걱정했어. 정훈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 묻어났어요.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정훈 씨한테 꼭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물론이지. 언제 어디로 갈까? 1시간 뒤에 늘 가던 한강공원 벤치로 나와주세요. 약속한 시각, 서희는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곧 저 멀리서 정훈이 헐레벌떡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희야. 그녀의 앞에 선 정훈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반가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애틋함 대신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죠. 정훈이 옆에 앉아 걱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희는 조용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에 정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서희야, 그날 일은 정말 미안해. 100번, 1000번이라도 사과할게. 정말 미안해. 아니요. 저도 미안해요. 서희가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뭐가 미안해? 잘못한 건 우리 부모님인데. 정훈 씨. 서희가 마침내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정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서희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하면 안 되는 사이였어요. 서희는 필사적으로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사랑하면 안 되는데? 정훈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희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정훈 씨 부모님이 30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를 속여서 전 재산을 빼앗았어요. 뭐? JK건설, 그 회사가 바로 저희 할아버지의 피눈물이 서린 땅 위에 세워졌어요. 정훈 씨 아버지가 사기를 쳐서 할아버지의 방앗간을 빼앗았고 할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정훈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이지? 아니잖아. 그럴 리가 없어. 저도 처음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서희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있어요. 등기부등본, 계약서, 할아버지의 일기장까지. 우리 엄마는 30년 동안 그 한을 가슴에 품고 사셨어요. 서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못해요. 우리 사이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강이 흘러요. 아니야. 넘을 수 있어. 우리 부모님의 잘못. 내가 평생 갚을게. 제발. 서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목숨이 걸린 일이고 우리 가족의 30년 고통이 걸린 일이에요. 미안해요. 서희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서희야, 서희야, 가지마. 정훈이 애타게 그녀를 불렀지만 서희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나서야 그는 좀비처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서는 부모님이 태평하게 TV를 보고 있었죠. 너 이제 들어오니? 어디 갔다 와? 정훈은 어머니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모조리 열기 시작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작은 금고 열쇠를 발견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옆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위임인 진경호, 대리인 이강식,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 적힌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정경개발 설립 자금이라고 적힌 낡은 회계장부까지 모든 것이 서희의 말과 일치했습니다.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가 한 가정을 파탄낸 파렴치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정훈은 서류 더미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차려진 식탁. 정훈은 서류를 들고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내 서랍 뒤졌니? 네가 감히. 이강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 전에 진경호 할아버지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셨습니까? 그 충격으로 그분이 돌아가셨고요. 정훈이 똑바로 묻자 옆에 있던 이미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세상 물정 모르고 멍청했던 그 영감 잘못이지.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정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잘못을 인정하고 서희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세요. 네가 미쳤구나. 닥치지 못해. 이강식은 아들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정훈은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강식이 서재에서 나오자마자 정훈은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금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다른 곳에 숨긴 것이었죠. 하지만 그 서류는 사본이었습니다. 어젯밤 서류를 처음 발견했을 때 불안한 마음에 사본을 부모님 앞에 꺼내 놓았고 원본은 정훈의 손에 있었죠. 다행이다. 정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서류 원본을 가방에 챙겨 넣고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그는 화령의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불이 꺼진 가게 앞 벤치에 앉아 그는 날이 밝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기다렸을까 동이 트고 세상이 푸른빛으로 물들 무렵 떡집 문이 열렸습니다. 화령이 가게 문을 열다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정훈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정훈군? 정훈이 쏘스라치게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의 얼굴은 헬쑥하게 상해 있었죠. 어머님, 정훈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죄인처럼 섰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앉아 있었어요? 밤새 여기 있었던 거예요? 새벽부터 와서 기다렸습니다. 화령은 잠시 망설이다. 이내 가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선 들어와요. 날이 아직 차네요. 가게 안으로 들어온 정훈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바로 어젯밤 그의 아버지가 꽁꽁 숨겨두려 했던 진실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화령이 받아든 것은 30년 전의 토지 위임장과 매매 계약서 원본이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 금고에 있던 원본입니다. 여기에 그 방앗간을 빼앗기 위한 계획서도 다 있어요.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서희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머님의 아버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는 것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령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훈군.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자 정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훈군은 죄가 없어요.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전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고마워요. 화령은 서류를 정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일이 세상에 전부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정훈이 서류를 다시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모든 진실을 드러내겠습니다. 제 부모님의 죄를 밝히는 것이 제가 서희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제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화령은 그의 진심을 읽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님. 그날 저녁 정훈은 서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희야, 다음 달에 JK건설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있어. 그때가 기회야. 내 부탁을 좀 들어줄 수 있어? 정훈은 자신의 계획을 서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화령과 서희는 뉴스를 보다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JK건설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다음 달 15일 시내 특급 호텔에서 대규모 기념 파티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령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엄마, 정훈군이 말한 그날이구나. 서희도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훈 씨가 부탁한 영상 제가 준비할게요. 다음 날부터 서희는 정훈이 만들어달라고 한 영상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빛바랜 사진, 이제는 사라진 방앗간의 모습, 아버지의 피눈물이 담긴 일기장, 그리고 김 원장님의 애끓는 증언까지. 그녀는 30년의 한을 영상에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희는 완성된 영상을 USB에 담아 정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슬픈 강이 흘렀죠. 서희야, 보고 싶었어? 서희는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USB를 내밀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USB를 굳게 잡았습니다. 그날 보면 알게 될 거야. 그날 초청장 보내줄게. 그 자리에 꼭 와줘. 정훈이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야, 이 모든 게 끝나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의 간절한 물음에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한 달 후, 마침내 파티 당일이 밝았습니다. 화령은 옷장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날 입었던 분홍빛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저녁 6시 호텔 대연회장은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재계 인사와 정치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화령과 서희는 정훈이 마련해준 VVIP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초라한 한복을 입은 그녀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파티의 주인공인 이강식이 아내 이미숙, 아들 정훈과 함께 등장했습니다. 정훈아, 오늘 네가 준비했다는 영상이 아주 기대되는구나. 이강식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정훈이 아버지를 위해 파티에서 상영할 영상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한 것이었죠. 이윽고 이강식이 무대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30년 전 맨주먹으로 시작했습니다. 오직 정직과 신뢰 하나로 JK건설을 이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화령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사회자가 축배를 제의하려는 순간 장내의 모든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회장님을 위해 이정훈 이사님께서 특별히 준비한 감동의 헌정 영상입니다. 이강식과 이미숙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방앗간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위에 쓰인 진경훈의 방앗간이라는 간판.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미숙이 당황하며 속삭였습니다. 스크린에는 연이어 토지 위임장, 매매 계약서, 그리고 양수인 이강식이라는 이름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이강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정훈이 마이크를 들고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아버지가 설립하신 JK건설의 추악하고 거짓된 진짜 창립 신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훈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강식과 이미숙은 아들의 배신과 눈앞의 상황에 경악하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연이어 토지 위임장, 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 적힌 매매 계약서와 그 방앗간을 차지하기 위한 계획서가 띄워져 있었죠.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이강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정훈은 굳은 표정으로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사님? 사회자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정훈은 그를 보지 않고 하객들을 향해 섰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저희 JK건설의 30주년을 축하해주러 오신 모든 분들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JK건설의 후계자가 아닌 한 죄인의 아들로서 섰습니다. 정훈아,
이강식이 경악하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보신 이 영상은 모두 사실입니다. 정우는 아버지를 외면한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이강식 회장님은 30년 전 이 영상에 나오신 진경호 할아버님의 전 재산을 사기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눈물 어린 돈으로 지금의 JK건설을 세웠습니다. 연 회장은 이제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오늘 한 아들로서 제 아버지의 죄를 만천하에 고발하고 저희 가족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훈이 깊이 허리를 숙이자 이성을 잃은 이미숙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이 미친놈,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저것들한테 홀려서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어. 이미숙이 아들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정훈이 어머니의 손목을 붙잡았기 때문이죠.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거나, 이 불효자식? 이것이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대가입니다. 평생을 외면하고 살아온 진실의 무게입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에 이미숙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강식이 비틀거리며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전부 오해입니다. 저건 다 조작된. 그가 필사적으로 변명하려는 순간 무대 뒤편에서 화령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날 입었던 분홍빛 한복을 입은 채로요. 이강식 씨. 화령의 차분한 목소리에 이강식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얼어붙었습니다. 30년 만이군요. 내 아버지 진경호의 피눈물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저는 진경호의 딸 화령입니다. 아들의 고백을 확인시켜주는 살아있는 증인의 등장에 장례는 술렁이다 못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속여 모든 것을 빼앗았고 그 더러운 돈으로 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당신들이 누려온 부와 명예는 모두 우리 가족의 고통 위에 쌓아 올린 신기루였어요. 그리고 오늘 당신 아들의 용기로 마침내 그 진실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하객들은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눈빛으로 무대 위에 세 사람을 쏘아보며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오해입니다. 이강식이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화려했던 파티는 순식간에 차가운 공개 처형장으로 변해버렸죠.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 이미숙이 남편에게 매달렸지만 이강식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무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우는 무너져 내린 부모를 등지고 화령과 서희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화령이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올렸습니다. 고마워요, 정훈군.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용기를 내주었어요. 정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희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파괴하면서까지 진실을 택한 남자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자, 서희야. 화령이 딸의 손을 잡고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무너져 내린 가족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온 모녀를 차가운 밤 공기가 맞았습니다. 화령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서희가 그런 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딸도 정말 고생 많았어. 거짓으로 쌓아 올린 30년의 바벨탑은 진실을 택한 아들의 손에 의해
한순간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난 마침내 정의가 승리한 밤이었습니다. 밤사이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JK건설 창립 30주년 파티에서 터져나온 아들의 폭로는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JK건설 30년 전 사기로 시작된 패륜 기업, 창립 신화는 거짓, 진실은 범죄. 추악한 진실 앞에 여론은 들끓었죠. 화령은 동이 트자마자 평소처럼 떡집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 TV에서는 쉴 새 없이 관련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어젯밤 JK건설 창립 30주년 파티에서 이강식 회장의 아들인 이정훈 이사가 직접 아버지의 30년 전 사기 행각을 폭로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령은 조용히 TV를 껐습니다. 그때 서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기자들이 계속 전화해요. 가게 밖에도 몇 명 와 있어요. 받지 마라. 지금은 그저 조용히 지켜봐야 할 때야.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조용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자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JK건설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JK건설 본사와 이강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산더미 같은 서류들이 상자에 담겨 나오는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결국 이강식은 수갑이 채워진 채 검찰에 연행되었고 이미숙 역시 회사 자금 유용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 후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충격적이었죠. 유령 회사를 이용한 500억 원의 비자금 조성, 공공사업 입찰 담합, 상습적인 탈세와 횡령까지 30년 전의 부도덕한 시작이 오늘날의 거대한 부패 괴물을 만들었던 겁니다. 결국 JK건설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고 이강식 회장은 구속되었습니다. 몇 달 후 마침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화령과 서희도 그들 사이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이강식은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사가 그의 죄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고 증인석에 선 김 원장님은 이미숙에게 당했던 억울함을 눈물로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판날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이강식은 30년 전 선량한 시민 진경호를 속여 그 재산을 강탈하는 것을 시작으로 온갖 불법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심각하게 해친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500억 원을 선고합니다. 이강식은 고개를 떨구었고 이미숙 역시 회사 자금 유용 및 협박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온 화령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그래, 끝났어.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다. 화령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정훈이 떡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이 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훈군, 어서 들어와요. 가게 안으로 들어온 정훈은 그 자리에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건 회사를 청산하고 남은 돈과 제 개인 재산을 모두 정리한 것입니다. 그 방앗간 근처 상인분들도 저희 부모님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께도 조금이나마 속죄하고 싶습니다. 화령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훈군,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어머님. 이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의 간절함에 화령은 말없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정우는 서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서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와요. 방으로 들어선 정훈을 서희는 담담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나 인사하러 왔어. 이제 떠나려고. 정훈의 말에 서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평생 봉사하며 살 생각이야. 그게 내가 부모님의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 서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부디 행복해요. 그리고 고마워 정말로. 너도 꼭 행복해야 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했죠. 정훈이 돌아서서 방을 나서는 순간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던 화령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정훈 군. 네, 어머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건 속죄가 아니에요. 화령이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또 다른 도망일 뿐이에요. 진정한 속죄는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돕는 거예요. 정훈과 어느새 방문을 열고 나온 서희는 그녀의 말에 숨을 죽였습니다. 내 딸 서희, 저 아이도 이번 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저 아이 곁을 평생 지켜주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어주는 것. 그것이 정훈 군이 할 수 있는 진짜 속죄가 아닐까요? 어머님? 괜찮다면 우리 서희 손을 다시 잡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어주겠어요? 화령의 말에 정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다시 화령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감히 그래도 될까요? 정훈 군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그 용기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그때 서희가 달려와 정훈의 곁에 함께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훈 씨, 서희야.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질기고 질긴 악연의 사슬은 마침내 정의와 용서, 그리고 사랑 아래 새로운 인연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모든 심판이 끝난 뒤 몇 달이 흘렀습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듯 따스한 봄이 찾아왔죠.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JK건설의 거대한 본사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고 이강식이 살던 호화로운 저택에도 다른 주인이 들어섰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이미숙은 도시 변두리의 볕도 잘 들지 않는 2평 남짓한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낡은 옷을 걸친 채 텅 빈 냉장고를 열어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어요. 이게 내 인생이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매일 밤 싼 소주를 마시며 진화령을 원망하고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그곳에서조차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망가져갔습니다. 한편 감옥에 수감된 이강식은 달랐습니다. 그는 독방에 앉아 30년 전 자신을 믿었던 진경호의 순박한 얼굴을 떠올리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화령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은 죄는 평생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수십 통의 편지가 떡집으로 배달되었지만 진화령은 그 편지들을 열어보지 않고 상자에 담아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엄마, 정말 읽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응. 나는 이미 그들을 용서했어. 하지만 그들의 후회까지 내가 받아줄 필요는 없단다. 그건 온전히 그들의 몫이니까. 진아령에게는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녀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배상금과 정훈이 건넨 돈을 합쳐 아버지의 이름으로 진경훈의 나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따뜻함을 나눌 줄 아는 인간적인 삶을 살아다오. 아버지의 유언은 재단의 첫 번째 원칙이 되었습니다. 떡집 위층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에서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가장 헌신적인 일꾼은 바로 정훈이었습니다. 그는 JK건설의 후계자라는 과거를 완전히 버리고 매일 새벽 가장 먼저 나와 재단의 꾸준히 일을 도맡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선택한 속죄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봄이 무르익던 어느 날 떡집 앞마당에서 아주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값비싼 예물도 화려한 하객도 없었죠. 시장 상인들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서희와 정우는 마침내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딸 참 곱다. 진아령은 서희의 손을 정훈의 손에 쥐어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정훈아, 우리 서희,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머님. 평생을 다해 서희를 행복하게 하고 어머님께도 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후로 떡집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1층에서는 진아령이 정성껏 떡을 만들고 2층 재단 사무실에서는 서희와 정훈이 이웃들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엄마, 오늘 장학금 받은 학생한테서 감사 편지가 또 왔어요. 그래, 어디 보자꾸나. 진아령은 편지를 읽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허무함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는 삶이 주는 따뜻한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장 상인들이 돈을 모아 만든 작은 간판을 들고 떡집을 찾아왔습니다. 화령 씨, 이거 우리가 주는 선물이야. 간판에는 정의와 희망의 가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령 씨는 우리 시장의 자랑이야.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상인들이 떡집 처마 밑에 새로운 간판을 달아주자 진아령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위층으로 올라가자 서희와 정훈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엄마, 밥 먹자. 세 사람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붉은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화령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딸과 사위를 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당신의 유언대로 저희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정말 행복해요. 마치 아버지의 대답처럼 따스한 봄바람이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질기고 질긴 악연의 사슬은 마침내 정의와 용서, 그리고 사랑 아래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